2023년 12월 어느 밤, 베이징 서우두 공항. 저는 탑승 게이트를 지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양에서 온 추격조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 손에는 러시아 외교관 위조 여권이 들려 있었고, 8살 딸은 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안 가요? 딸이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몰랐어요. 우리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평양 당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김정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여정아, 넌 내 다음 지도자야. 간부들이 박수를 쳤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니라 족쇄라는 거요. 북한에서는 권력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탈북해야 했는지, 사랑하는 오빠를 배신해야 했는지, 어떻게 세계 역사상 최고위급 망명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수천만 동포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여정입니다. 2023년까지 평양에서 살았어요. 조선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었고, 김정은 원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세계가 북한 실세 2인자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창광거리 특각에 살았어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저는 대한민국 평창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은 오빠의 특사로 남쪽 땅을 밟은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31살이었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저를 북한의 이방카라고 불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질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양 창광거리에 있는 저희 특각은 아버지 김정일 동지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저희 가족이 머물던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난방이 잘 되고 전기가 끊기는 일도 없었죠. 24시간 경호원들이 지키는 그곳에서 저는 오빠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아침이면 집무실로 출근해 대남 정책 보고서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선전 매체들의 논조를 점검했습니다. 여정아, 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오빠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해 6월, 저는 오빠를 따라 싱가포르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었죠.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그곳에서 저는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CNN 기자들이 저를 쫓아다녔고, 각국 외교관들은 저와 악수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들, 저 사람들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저렇게 밤거리를 걷는구나.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백두혈통이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이룩하신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10대 시절, 저는 추리이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영화관에서 할리우드 영화를 봤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언젠가 평양으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요. 2020년, 저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공식 석상에 더 자주 데리고 다니셨고, 간부들은 저를 보면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백두혈통이고 영광스러운 김씨 가문의 후손이니까요. 평양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모란봉 공원에는 진달래가 피고 대동강변에는 사람들이 나와 산책을 했죠. 물론 그들은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영광입니다. 동지 부부장님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밤이면 딸을 재우고 집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경제 상황, 군사 동향, 대남 전략, 모든 것이 제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들 사이사이로 평창에서 본 그 자유로운 불빛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싱가포르 거리를 걷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떠나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초, 세상에 코로나라는 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즉시 국경을 봉쇄했고 저는 방역 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함경도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 평안도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몇 명. 숫자로만 보이던 그 보고서들이 어느 날부터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지 부부장님, 함흥인민병원에서 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딸을 안았을 때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은 굶주려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경호원들의 대화를 듣고 물었을 겁니다.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숙청 명령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부역성의 한 간부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보위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간부에게는 아내와 2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정아,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한 거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 저는 인권에 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만났던 남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요. 2021년 봄, 장마당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사회주의 생활 양식 확립이라는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호 뒤에 숨은 진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어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사며 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마저 막으려 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무릎 꿇고 있어요? 딸이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거리에서 한 남자가 자아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가리며 저쪽 보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딸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이런 광경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게 될까요? 이 아이도 언젠가 누군가의 숙청 명령서에 서명하게 될까요? 그때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명령서들이 산처럼 쌓이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제 얼굴을 보며 걱정하셨습니다. 여정아,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원산 갔다 올래? 하지만 휴양을 간다고 해서 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리 없었습니다. 샵샵 챕터 3 양심의 고통. 2022년 여름, 저는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오빠는 수용소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그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수용자 수, 사망률, 노동시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관리하는 보고서 같았습니다. 동지 부부장님, 이번 달 수용소 사망자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담당 간부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철조망 안에서 죽어가는데 저는 그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딸이 5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보내야 했지만 저는 특각 안에서 개인 교사를 붙여 교육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저는 딸이 다른 아이들처럼 세뇌 교육을 받는 게 싫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외치며 자라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여정아, 너도 알다시피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오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해.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오라버니,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싫어. 난 이 자리가 싫어. 난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딸은 제가 왜 우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권력. 아니면 죄책감? 2022년 가을, 탈북 시도자 처형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려던 가족이 잡혔고 공개 처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그 가족에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딸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는 제외하고 처형하라고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자비란 말입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밤마다 저는 스위스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친구 수잔이 생일 파티에 저를 초대했을 때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며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잔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거짓말을 했겠죠. 제 진짜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 권력을,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오빠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배신하면 김씨 가문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샵샵 챕터 3 옥순건 배신. 2023년 봄, 오빠가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소. 오빠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내 동생 김여정 동지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하겠소. 앞으로 여정 동지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 것이오. 간부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빠와 단둘이 남았을 때 오빠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정아, 넌 내 다음 지도자야. 우리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께서도 그걸 바라셨을 거야. 백두혈통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난 싫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구해야 해.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해. 스위스에서 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친구들과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요. 제 딸도 그렇게 살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곁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위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최대위라는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저를 경호했고 제가 스위스에서 돌아올 때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저는 최대위를 불렀습니다. 대위 동지, 한 가지 물어보겠소. 최대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내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면 당신은 날 도와주겠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지 부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대답하시오. 당신은 이 체제가 옳다고 생각하오? 최대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위 동지도 가족이 있지 않소. 아이들이 있지 않소. 그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주고 싶소? 최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지 부부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외교 업무를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와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위는 베이징에 있는 연주를 통해 안전 가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있는 비밀 계좌에 돈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당 부부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밤에는 탈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오빠를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저를 믿었고 중요한 결정마다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정아, 내 생각은 어때?
오빠가 물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체제를 증오했습니다. 2023년 11월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엄마랑 여행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신나서 어디 가요? 엄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가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 고용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울었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평양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대동강변의 불빛들, 주체 사상탑의 조명, 모란봉의 어두운 실루엣.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딸을 위해서라도요. 샵샵 챕터 5 사상 최대 망명. 2023년 12월 5일, 저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가방을 실었고 경호원들이 전용기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탑승 계단을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평양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하늘을 눈에 담았습니다. 전용기 안에는 최 대위와 저, 그리고 딸 단 3명만 탔습니다. 다른 수행원들에게는 기밀 회담이라 최소 인원만 동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이 은빛 실처럼 보였고 고층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돌아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나온 관료들이 저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미리 연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동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항 귀빈실을 거쳐 차량에 올랐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차는 베이징 외곽의 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준비한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48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엄마, 여기는 어디예요? 회담은 안 해요?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기다려. 곧 다른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대답하며 딸을 안았습니다. 최 대위는 밖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동지 부부장님,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담 일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답했소?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곧 평양에서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틀째 되는 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최 대위가 준비한 러시아 외교관 신분의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동지는 러시아 외교부 소속입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베이징 서우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반 여객기가 아니라 전세기였습니다. 제가 스위스 계좌에서 200만 달러를 지불한 비행기였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색 요원이 제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 외교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은 여권을 돌려주며 좋은 여행 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최 대위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안 가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드디어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어. 샵샵 챕터 6세계의 주목. 유럽의 어느 작은 나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 나라 정보기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님, 환영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딸은 피곤한지 제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숲속의 저택이었습니다. 안전 가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머무시게 됩니다. 외부 출입은 불가능하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본 겨울 풍경과 비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망명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CNN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북한 김여정, 망명 신청, 역사상 최고 위급 탈북. BBC도, 알자지라도 모든 언론이 저를 다뤘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떨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빠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날 오후, 제 담당 요원이 태블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평양의 반응입니다. 화면에는 조선중앙TV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납치, 공작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납치라니요. 저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폴을 통해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암살조를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호가 2배로 강화되었고, 딸과 저는 외부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왜 밖에 못 나가요? 나 친구 만들고 싶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유를 주려고 떠났는데 딸은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 첫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 인권활동가들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 동지님,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오빠를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체제를 고발하는 겁니다. 성명서를 작성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것들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공개 처형, 강제 노동, 기아. 하지만 가장 쓰기 힘든 부분은 제 역할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가담했습니다. 저는 숙청 명령서에 서명했고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날, 저는 딸을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딸이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날 밤 저는 평양을 생각했습니다. 대동강변을 걷던 기억, 모란봉에서 본 일몰, 어머니의 무덤, 그리고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랑이 제 양심을 짓밟게 둘 수 없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난 인간이고 싶었어. 샵샵 챕터 7 증언 준비. 2024년 봄, UN 인권이사회에서 저에게 증언 요청이 왔습니다. 김여정 씨,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공개 증언을 한다는 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 기간이 3달 주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평양에서 가지고 나온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범 수용소 문서, 숙청 명단, 비자금 내역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증거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저질렀던 죄의 기록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증언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 공개 처형당한 사람들, 탈북하다 잡혀온 사람들. 제가 서명했던 명령서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세상에 말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는 나쁜 사람이었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학교 친구들이 뉴스를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딸을 안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하지만 엄마는 이제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 딸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래요. 엄마는 용감해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고마워. 내 사랑. 엄마는 내가 있어서 힘이 나. 증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습니다. 평양에서 입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소박한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딸을 안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평양을 떠날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량이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여정을 처벌하라는 피켓도 있었고, 용기에 감사한다는 피켓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반응 모두 이해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고, 또한 증인이 되기로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유엔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원고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목격하고 제가 저지른 것들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샵샵 챕터 8 자유와 속죄. 유엔 증언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숙청 과정,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탈북자 처벌에 대해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인민에게 사죄합니다. 저는 권력의 일부였고 그 권력이 여러분을 억압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씀드리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올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니 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잘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삶,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 후 저는 조용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현지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처음으로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딸은 너무 신나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가 5명이나 생겼어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저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한 게 가장 큰 축복이더군요. 어느 날 저는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막았던 자유가 이런 거였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 영상도 봤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 그들이 넘었던 두만강, 그들이 잃었던 가족들. 제가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익명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밤마다 저는 평양을 생각합니다. 오빠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저를 미워하실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해하실까요? 저는 오빠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이 제 양심보다 클 수 없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난 인간으로 살고 싶었어. 어머니 무덤이 그립습니다. 대동강 물소리가 그립습니다. 평양냉면 맛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딸이 자유롭게 웃는 이곳에서 저는 남은 생을 살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 민주화 운동을 비공개로 돕고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인권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북한은 언제 자유로워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거야.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쯤이면 그럴지도 몰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고향에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날이 올까요?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쉬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매일 밤 기도합니다. 제가 억압했던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날을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저도 당당히 평양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요. 오늘도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1등 했어요. 저는 딸을 안으며 웃습니다. 이게 제가 딸에게 준 선물입니다. 평범한 행복, 자유로운 삶, 그리고 그 대가로 제가 잃은 것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치른 대가는 컸습니다. 고향, 가족, 정체성. 하지만 얻은 것은 더 컸습니다. 양심, 진실, 그리고 딸의 미래.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누리고 계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에서 온 제가 증언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말씀드릴 겁니다. 엄마, 저 잘했죠? 제 딸만큼은 자유롭게 키웠어요.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